제10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드디어 청와대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수석은 7일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하방이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외 여건의 악화는 우리 경제 악화의 주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에 깊이 기대어 있는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4, 5일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미국은 주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화해에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을 덮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강대국의 경제전쟁 앞에서 우리 갈 길이 어딘지 막막해지는 느낌입니다. 강대국의 블록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웨이와 5G 이동통신 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5G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극진한 환대를 받고 일본에 대한 관세 압박을 총선 후로 미뤘습니다. 주한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대외 외교는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달 말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대중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1대1로 전략에 참여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은 한국을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해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기사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화웨이의 5G 장비가 각국의 국가기관 통신망에 진출하게 될 경우 생길 보안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대응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세워줘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해외 주재 외교관의 기밀 유출 문제나 개인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교관의 업무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환경과 경제전쟁에 대한
우리의 외교 역량을 점검하고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사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구 방문 등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위기,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먼 산 할아버지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NSC를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경제안보전략회의 이런 것을 소집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교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 대표님 말씀 있으셨지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들어갑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전쟁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수출이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출 사항도 몹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중 양국이 서로 자기 편을 들어야 한다며 양쪽에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별탈 없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만들겠다고 해놓고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전담기구 설치를 서두르기 바라고 여야 정치권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리한 힘겨루기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임시국회마저도 파행을 불사할 기세인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중에라도 협상을 타결짓고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상황 인식 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낙관론을 펼친 지 한 달 만에 청와대가 올해 경제 전망치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최악으로 향하는 경제를 두고 잘 되고 있다고 우길 때보다는 청와대의 태도가 나아진 것이지만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됐고 대책은 무엇인지 청와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윤 수석은 대외 여건 악화가 원인이고 재정 확대가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답 안 나오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경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가운데 설상가상 미중 무역 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말대로라면 이 판국에 재정을 쏘아부으면 미중 무역 분쟁의 위기가 비껴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얘기인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부터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재정 투입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강성노조 편들기는 투자 쇼크와 고용 쇼크를 부른 경제 파탄 정책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경제 자살 정책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역주행을 바로잡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 경제 현안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영업자 폐업 실태와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현황을 살피겠습니다. 이후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 수출 중소기업들을 찾아 정부의 창업 정책과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강성 노조로 인해 입게 된 피해 손실 현황들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 과제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0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당 대표께서 대표로 참석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와 공화의 가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60민주항쟁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공격하고 빨갱이라며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대립과 분열의 막말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바른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심위의 워마드 사이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신체 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워마드가 웬일인지 삭제를 했습니다. 방심위에서 회의를 열어서 삭제 요청을 했고, 워마드가 그 요청을 받고 이행한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을 보고 자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워마드는 혐오 게시물 전부를 삭제해야 됩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워마드가 유해정보 삭제 이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일베도 삭제 이행률이 유해정보 삭제 이행률이 77.5%인데 워마드는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워마드에서 한 개의 게시물이 유해 게시물이 삭제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유해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 최영근 하사와 동료 군인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또 엽기 살인 용의자인 오유정을 제주 전사로 옹호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게시물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이처럼 개별 게시물을 놓고 삭제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놓고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워마드 사이트 폐쇄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워마드 자체적으로 모든 범죄 조장, 혐오 게시물을 즉각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연찬에서 논의되겠지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 혁신에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모습 그대로 안 된다는 건 모든 당 구성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을 확 바꾸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찬회에서도 당을 살리기 위한 방도로 혁신위 구성이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혁신위를 하되 어떤 건 논의해도 되고 어떤 건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당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혁신위가 아니라 반혁신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요즘 IT 업계에서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재구상이 화제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애플을 넘었습니다. 윈도우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MS가 윈도우를 버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와 AI에 집중하는 혁신을 MS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MS가 혁신의 제한을 두고 윈도우를 계속 고집했다면 지금쯤 일개 소프트웨어 업체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는 혁신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MS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당은 MS보다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혁신이 아니라
당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연찬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4강 외교의 고립 왕따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G20 회담에서 아직까지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4강 외교를 함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워지면서 미국, 일본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면서 중국, 러시아와 소원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처럼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4강 모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외교적 전략이며 무슨 외교적 실리가 있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과연 북한과도 가까워진 것인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군은 북한이 뭘 쏴도 탄도미사일인지 확인해주는데 한 달이 더 걸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카르텔 깬다고 외무고시 출신 북미라인 홀대하고 탐험을 깬다고 육사 출신 군인들 홀대하면서 외교안보 전반에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강 외교가 무너져 내린 것은 외교 문외한 인사들이 계속 낙하산 인사로 4강 대사에 임명되고 있는 현실과 하지 않아 보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강 대사관의 외교 전문 보고 건수가 적게는 6.8%, 많게는 8.2%까지 감소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 경제에 불지르고 중국으로 떠난 장하성 실장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2019년이 왔으나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를 가지고 주술적인 의미로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인사가 주중대사로 있는 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죽고 사는 문제인 대중외교에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낸다 한들 국민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또 주미대사관은 외교기밀을 대사관 직원들에게 회람시켰다가 그것이 유출되어 최근 큰 곤욕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교 난맥의 중심에 4강 외교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관경화 장관이 있습니다. 외교 라인의 전반적인 교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바른미래당 후보를 찍겠다는 국민이 2.5%, 비례대표로 바른미래당 후보를 찍겠다는 국민이 3.3%로 나왔습니다. 두렵고도 무서운 민심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른미래당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로 정병국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밝혔지만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자기 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자기 직에 연연하지 않는 가장 높은 강도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은 우선 저희의 진정성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이다. 지난 5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언입니다. 청년 실업률 11.5%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때 나온 멘트여서 청년들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제2벤처붐 정책과 4차 산업정책의 결과라는 일자리 수석의 멘트에는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무슨 제2벤처 정책을 설정했으며 4차 산업정책을 해왔는지 이해하는 청년 창가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윤종원 경제수석은 경기 하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과 20여일 사이에 개선도 희망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한 달도 안 돼서 제2벤처붐 정책 효과라는 것도 4차 산업정책의 결과라는 것도 몽땅 가난하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참 다행이지만 기승전 재정 확대로 흘러가는 기승전결이 좀 이상합니다.
추경이 신속히 통과되며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경제 수석의 결론은 빚을 내서 새 책 걸상 또 새 참고서를 사다 주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본적 공부 방법을 바꿀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있으면 빚을 더 내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장기적인 성장용이 아니라 임시적인 분배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지원 방식이나 현금 지원 방식, 비정규 임시 알바직 창출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꿈꾸는 결론은 불과 며칠 만에 경기 하강이 장기화되었다라는 드라마틱한 새드 엔딩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자리를 잡았다라는 해피엔딩입니다. 추경 탓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올려줄 것을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예, 정책의장 최희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았는데 어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상황 브리핑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여건에 따른 하반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제라도 경제 낙관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참모 따로, 대통령 따로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청와대의 진단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실직자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입니다. 청와대는 추경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만 경제 악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은 경제 회복에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닙니다.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6.7조 원을 추경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손 놓고 방관하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진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아 중견, 중소기업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최고 혁신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파를 떠나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방법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미래상에 대한 그림은 제3의 길 노선파와 개혁 보수 노선파가 다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깃발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인가입니다. 깃발에는 인물 깃발과 가치, 정체성의 깃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깃발 면에서 보면 모 언론사에서 조사에 보도한 범야권 대선 후보 6인 중 3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인물 깃발은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가치 정체성 깃발입니다. 제3의 길 깃발을 들 것인가?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 것인가? 아니면 둘을 융합한 어떤 깃발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깃발을 들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깃발을 찾아내고 그 깃발에 맞는 당 체제 개혁, 인물 발굴, 개혁 의제 선정 등을 하는 일이 이번 혁신위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 과제를 잘 수행할 혁신위원장이 누구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된 60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참혹한 고문과 죽음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전두환 군사독재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3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민주제도와 관행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돌아볼 때입니다. 성장과 혁신, 경제 민주화로 양극화된 민생을 개선하고 극단적인 좌우 대립과 권력 경쟁을 완화할 선거 제도와 권력 구조 개혁이 진정한 계승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이념 대립과 국론 분열 언행을 자제하고 성장 촉진과 격차 해소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후진적인 막말 정치와 권력 쟁투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킬 선거 제도와 권력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개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